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야의 충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불보듯 뻔한데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 법률들입니다. 30일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그 두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법률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고 표결 전에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 표결 결과를 볼까요? 재석 184, 찬성 178, 반대 4, 무효 2. 반대한 4분은 누구일까요? 환경노동위원장이죠. 이 민주당 박정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의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1년여 가까이 논의를 거쳐 위법 논란을 최소화했음에도 법사위는 회부 90일 경과 이후에도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지난 2월 20일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 회부가 됐죠. 해당 법안이 2달 넘도록 그런데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입니다. 이후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권리를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부의 안건이 가결이 됐지만 향후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어 찬반 표결하는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률안은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간사인 이미자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이 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끝내 민주당이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를 요구하는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환노위 간사 이수진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진짜 사정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다.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이현주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동정치에 나선다고 비꼬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다. 과연 누가 누구를 두고 선동정치라고 하는 겁니까? 여야 모두 선동정치라고 하는데 누가 선동정치에 맛을 들인 걸까요? 자, 이번엔 이재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어제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열리죠. 이 재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1월 당시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 동행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예산법무과 과장을 지낸 A, 바로 그분이 증인입니다. A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8번째 공판에 이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출장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본부장과
그리고 이현철 개발사업 2팀장이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출장 한 달 전에 이현철 대신에 김문규로 바뀌었다고 한 것입니다. A는 출장 명단을 다시 받은 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비서실에서 지시를 받았다. 이재명이 지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진상이 우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결국 이재명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9박 10일간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이재명이 고 김문기 시장을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알았다는 핵심 정황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번 재판에서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이 편애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김문규를 교체를 했다고 지수를 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2009년부터 친분이 있었다며 출장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갔었다고도 했습니다.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이 골프를 치는데 이재명이 탄 카트를 김문기가 운전을 했죠. 그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A는 출장자 변경 사실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쪽지 보고라도 들어갔을 거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보고했을 것이다. 본인이 거만한 사실은 반드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러면 보고 기록이 컴퓨터에 왜 없나? 컴퓨터 기록엔 10년이 지나도 변경 여부가 나와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고 따졌습니다. A는 파일 보존 기간이 2년에서 5년 내라 삭제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는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주로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문기 등과 종종 이재명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유동규의 증언과 이 점은 일치합니다. A의 말이 이렇습니다. 해당 실무 부시장을 호출한 경우 시장실에 들어가 대면 보고를 하고 일상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을 결제할 때도 90%는 대면으로 한다. 설마 아래 사람이 보고하지 않은 것을 보고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내가 오라는 경우에만 대면 보고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내가 대면 보고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A의 답은 이렇습니다. 별도 대면 보고 시간을 운영하지 않느냐. 고정적으로 대면 보고 시간을 운영한 거로 알고 있다. 이재명 근무 스타일이 대면 보고를 시간을 정해놓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 과장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이 A는 결국 어제 법정에서 자신의 상관이던 이재명과 설전을 벌인 셈이 됐습니다. A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문기 등과 호주 출장을 가기에 앞서 출장 계획을 세운 담당자였습니다. A의 증언 취지를 다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호주 출장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참여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정진상 정책실장이 유동규, 김문기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장 인원 선정에 관여했다. 성남도계공을 포함시켜라 이 말은 이재명이 했는데 유동규, 김문기를 직접 선정한 사람은 정진상이다. 이런 증언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A를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호주 출장 참석자가 사전에 공개가 됐는지 여부를 놓고 두 사람이 맞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출장 참여자가 기재된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A는 시장님께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밀로 하라고 한 것은 이재명이 당신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자 A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당황한 이재명은 다른 실무자들도 호주 출장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아니냐 일정표를 이라고 다시 따져 물으는데 쉽게 말하면 일정표가 실무자들과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 공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진 것인데 A는 아주 간결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출장 참여자가 기재된 일정을 언론에 공개를 해서 왈가왈부 떠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보안을 유지했던 부분이다. 이재명과 A는 성남 도계공이 성남시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딪혔습니다. A는 유동규 부임 이후에 공단이 성남시장에게 직보를 해서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주무부서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고 체계가 바뀌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예산 법무과 등을 제치고 공단이 보고를 하면 내가 다시 해당 과에 지시를 해야 한다. 이 행정체계가 이상한 것 아니냐.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 A는 이렇게 말하며 맞섰습니다. 예산과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당시 공사에서 진행이 됐다. 그건 예산과와 사전 협의상이 아닌가. 이재명은 A에게 8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사무관으로 퇴직을 했다. 서기관 승진을 못해서 섭섭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서기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불만을 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증언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A는 당황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쯤 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폭탄 인선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는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자신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지 않겠다. 빚을 내서 국가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미래 세대가 그 짐을 지도록 하지 않겠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24조에 이르는 지출 경정을 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바로 35조 추경을 독촉하는 이재명을 멍하게 만든 말입니다. 35조 빚을 내서 좀 더 쓰자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칼처럼 잘라버린 겁니다. 누가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부를 맹폭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만 이 말은 문재인을 겨냥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것입니다. 양산에서 이념서적을 가득 쌓아놓고 파는 책방을 열어놓고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던 문재인은 지금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만방에 선언을 한 셈이 됐으니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는 없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의 만기 출함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만기 출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갖춘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틀 전 윤 대통령이 던진 두 개의 메시지, 재정 건전화로 나아간다는 선언과 또 하나 반국가 세력에게 각을 세운 발언은 모처럼 들은 명품 연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19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말을 사용을 했더군요.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오창 간담회에 참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말은 이랬습니다.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다. 자, 보십시오.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 이걸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언론은 이 말을 두고
윤 대통령이 좌우를 가리지 않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펼쳐가는 세력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면서 전 정권이나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을 언급하거나 결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를 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프랑스에 가서 에마누엘 마크롱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데 도와달라고 업소를 한 사람도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발 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문재인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전임 문재인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선을 넘었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문재인인 것을 한겨레도 인정을 한 겁니다. 선을 넘었다. 한겨레의 글이 이렇습니다. 강경 보수단체 행사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띤 발언이라 해도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무슨 선을 넘었다는 것인가요? 나는 한겨레 신문이 어떤 의도로 선을 넘었다고, 무슨 선을 넘었다고 글을 썼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투적인 말도 깃들였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데 왜 남북 긴장이 고조가 되는가요? 사실 한겨레 지적처럼 윤 대통령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적대감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 같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에 집착하는 학생 같다. 아직 철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철부지다. 지난 1월 외교부 국방부 새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거침없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종전선언이냐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가짜 평화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랬으니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사실 불문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의 연설이 파장을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갑자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반국가 세력 언급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다.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너무 자기적입니다.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해석입니다. 이 말 한 분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 상황, TPO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다.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6.25 전쟁 당시에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TPO를 감안해 듣는 것도 괜찮겠다. TPO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이처럼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는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과 그의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명백한데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우리 좌파들도 무척 좋아하는 정조 대왕을 거론합니다. 정조는 25의 청년에 즉위를 해서 49으로 승하할 때까지 24년간 재위했습니다. 그 재위 기간 동안 세종처럼 아주 부지런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도영 기자가 이 한겨레에 글을 썼더군요. 정조의 리더십을 깨알 리더십이라고 썼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재정부터 점검합니다. 그는 회계 체제를 명확히 했고 그리고 조세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정조는 태종 이후에 다시 외척을 타파하면서 자신의 외가인 풍산홍씨 그리고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 신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외척을 타파를 한 겁니다. 세손 시절부터 집권뒤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정조처럼 집권 후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곧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인수위 역시 이 계획에 관한 아무런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보기엔 놀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전략회의와 그리고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그가 가는 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저는 두 연설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자, 다시 이재명으로 돌아갑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무려 25차례나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과 자기를 덮쳐 농가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회의나 SNS 등에서 거의 매일 핵 폐수, 방사능 테러 등 극단적인 용어로서 국민에게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정부 선동입니다. 4차례나 했던 장외 집회에서 이런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멍게를 찾나? 제가 찾겠습니다. 그 멍게를.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런 오염수 선동 공세가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 악재를 덮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코인 사태 직전 4월 말에 37%였는데 일주일 전에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오르면서 민주당을 추월을 했죠. 그리고 그 주에 K스탯, 엠브레인,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한 공동 지표조사 NBS도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은 31%에서 35%로 지지도가 올랐는데 민주당은 30%에서 25%로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지지도 차이가 무려 10%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랑비에 꽃이 짖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것입니까? 나는 후자라고 봅니다. 먹거리의 안전에 우리 국민은 굉장히 민감하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또 다른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연속 36%로 변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56%로 높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무려 20%포인트입니다. 긍정평가 원인 1위도 외교가 34%. 그리고 놀랍게도 부정평가 원인도 1위는 22%의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8%. 그 중에서도 매우 걱정된다는 의견이 62%나 됩니다. 이에 비해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9%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여당이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 이렇게 계속 외쳤지만 야당의 선동이 오히려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운대 멍게를 찾겠나 이런 말이 먹혀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34%, 두 당의 지지도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8%, 그리고 정의당은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2명의 아름다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원 생후 76일 된 영아 아사 사건, 그 사건에 이어서 경남 거제에서도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사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 2,600명을 넘는 이 숫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얼마나 더 이런 비극이 확인될까요? 저는 그 어떤 생명 앞에서도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